네, 안녕하십니까. 참 부끄러운 가족사이기도 하고요. 참 비극적인 가족사인데요. 제가 말하는 재주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편 만들고 한번 들어봤더니요. 참 파란만장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가족사인데요. 이 부끄러운 가족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편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바라는 이 세상, 우리 가족사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세상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어릴 때 일반적인 이 부엌 모습입니다. 저희 집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무로 만든 찬장이 있었고,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 땔감을 주로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썼는데요. 이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하는 게 굉장히 큰 고역이었어요. 이 왜 고역이었냐면요, 할 나무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 변번한 장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솔방울 있죠, 솔방울. 솔방울 주로 땄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비료부대에 담고, 이 솔방울은 이게 이제 이 불을 붙이고 나서요, 저절로 이렇게 불이 화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풍구를 썼죠. 풍구. 지역마다 이름은 틀린 것 같은데요. 이 풍구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땔감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도회지로 제가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 그렇게 보냈고요. 이 전형적인 당시 시골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장로가 있고요.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복 위주로 어디 줄 타실 때 보면 이렇게 복장을 갖추셨고, 당시 이 소가 끄는 이 술에도 상당히 유용한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읍내로 나가려면 보통 얼추 한 10km요. 한 20리가 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가 끄는 이 술의 의지에서 하나의 농사 짓는 도구뿐만이 아니고 이 교통수단으로도 상당히 유용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일본어로 이 피신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내려오셔서, 저희 아버님은 이 고등보통학교라고 하죠. 이 고보까지 이제 당시 당연히 황해도 신천에서 지주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을 받으셔서 145태 이후 내려오셔서 경찰을 하셨습니다. 경찰. 그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제 이 친일 지주, 그리고 당시 경찰의 80% 90%가 당시 친일 경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만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요, 이 미군정 시절부터 이 치안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 기존 일본에 부역하던 경찰을 대거 등용해서 썼죠. 이승만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의 경력상 쉽게 경찰이
됐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경찰 생활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이 형제지간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 큰아버지가 이제 그 일본에서 상당한 당시 세이코 시계를요, 마대자로 한 3푸대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보면요,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이 큰아버지가 정착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실향민들이요, 특히 그 일사후퇴 때 이 남하하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우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큰아버지가 신천 대학 살 때 이 방공청년단의 이 주역이었잖아요, 그죠? 이 미군에 대한 호감이랄까요? 어떤 미군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는 이런 인식이요, 굉장히 강했죠. 이게 6.25 전쟁 때문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였습니다. 미군정 이 시기에 실제로 이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회가 이제 해체가 됐죠. 건준이 해체되고, 반면에 남한 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군정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하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큰아버지가 미군 기지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부를 또 쌓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땅을 또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이 최고다라는 인식은 이미 황해도 신천에서 이 지주집안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부축적을 이 땅으로 한 거죠. 땅으로 한 거고요. 당시 어린 나이에 제가 머슴을 몇 명씩 드리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할 정도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이해를 하죠. 굉장히 이 정세에 민감하셨는데 어머니의 푸념이 항상 이 선거 때 보면, 아니 우리 집에는 교회 흔하디 흔한 비누 고무신짝 하나 들어오지 않나, 이런 건데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거를 보면요, 이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 동네에 알려졌겠죠. 내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휩쓸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황해도 신천에 대해 경험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겠죠. 이 죽이고 죽는 이 살상의 현장을요,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당신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1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유기정학 3개월 받고 집에 들렀을 때요,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은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갖기 힘든 시절이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걱정한 것이 저의 미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연자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취업 무조건 못한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힘들 것이다. 자, 이런 것은 아버지의 황해도 신천에서의 경험에 이제 바탕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관련 부분 뉴스 이런 것이 나오면은요, 이 채널을 제가 있을 때는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급적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5대인가요? 6대 그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박정희하고 윤무선 표차가요 15만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15만 표. 굉장히 격전이었다고 보면 되죠. 근데요, 이 김대중 이 대통령의 이 회고록에 의하면요, 나 김대중의 판단은 이랬다. 본인 자체가 이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로 이 공산주의로 몰려 사형유기에 처해있던 일은 본인의 박정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그 사형유기에 처했던 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박정희가 남로 당원이었다는 것은 이 주지의 사실이죠. 팩트죠. 하지만 반공을 국시로 내건 박정희를 이 좌익으로 몰자 호남 사람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게 뭐냐면요, 이 윤무선 대통령이 이 후보로 나서서요, 특히 호남에 가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남로당 이 경력을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 과거 미군 정권과 이승만 정권은 반대 세력을 숙청할 때면 공산당이란 낙인을 찍어 탄압했다. 그런 어두운 기억을 간직한 호남 유권자들에게 반발과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멀쩡한 박정희를 빨갱이로 몬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윤보선한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색깔론으로 가면 다 도망간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전체 표 차이가 15만 표 차이인데요, 이 호남에서 35만 표 차이 몰표를 얻었어요. 서울에서도 다 윤보선이 이겼습니다. 이 박정희가 이긴 것은 경상도 그리고 호남인데요, 이 호남에서 몰표를 얻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요, 이 호남 이 국민들이에요. 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앞선 제 영상 중에 남한폭도 대토벌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동학농민은 이 전쟁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전라도가요, 이 결정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에 잘 교육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잖아요. 이 남한폭도 이 대토벌 작전은요, 1910년에 강제 병합됐죠. 병합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강제 병합을 위한 마지막 이 토벌지가요, 바로 전라도였던 거예요. 당시 이 한국군 조선군이 해산되고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전국적 이 거병이 일어났죠. 이 마지막 본거지, 당시에 190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본군과 의병과의 전쟁 횟수가요, 이 호남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호남의 의병 숫자도 역시 70-80%가 전부 호남을 근거지로 했어요. 마지막 근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강제병원을 앞두고 저 호남을 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펼친 사륙전이요. 사륙전이 바로 이제 일본에서 지은 이름이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입니다. 이 당시 자기들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가 17,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자기들 기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5배 이상 보는 거예요. 도서 있죠, 섬이요. 이 섬으로 이 도망가는 것을 피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함까지 동원했고요.
이 남자란 남자는 거의 다 사륙했다고 봅니다. 이때 빠져나간 분들이 전부 만주 이 간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무장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반도 내에서는요, 이 무장투쟁, 의병투쟁이 사실상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된 거죠. 이 호남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깜짝 놀랄 일이죠. 자, 박정희는 어쨌든 뭐 과거에 뭐 빨갱이였던 뭐든 반공이라는 걸 국시로 내걸어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데올로기의 이런 그 어떤 이 휘말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호남 민중들은요 극도의 이 공포심을 가졌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심호한표의 결정적 박정희의 승리는요, 이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서 이제 박정희가 당선됐지요. 요거는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때도 사실상 격전이었죠. 이 자그마치요. 투표율이 80%입니다. 이때 불과 득표율 차이가요 8%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60년대 70년대 이런 그 대선을 통해서요,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이 표심을 그 자극했고, 그것에 의해서 그 한국 정치의 이 지형이요, 이 빨갱이 대 나머지 한쪽, 이런 구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 중학교 때입니다. 이 문세광에 의해서 이 유경수 여사가 저격되는 사건이 났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한 그 어떤 그 나비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물론 이제 유경수 여사 관련 부분에 당시에요 1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추모객이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좋았죠. 문제는요, 이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확산되던 이 시점이었고요. 이 김대중 이 납치 사건이 나서 일본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는 시점이었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 박정희의 이 독재가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박정희 정권이 코너로 몰리던 시점에 이 사건이 난 겁니다. 다시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안정적으로 연장되는 계기가 된 것이 이거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유경수 여사가 그 사망하니까요, 바로 이제 박근혜가 들어왔어요. 박근혜가 그 유경수 여사를 그대로 이제 따라했죠. 따라해서 우리나라 이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그 사건의 그 시초가 된 게 이 유경수 여사의 이 사망이었고요. 자, 요 사진은 요 전두환입니다. 사실 이 전두환의 이 아주 든든한 백이 이 박정희였고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이제 12.12 반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곧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 대학 진학하는 과정이요, 또 참 우여곡절 파란만장하게 제가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3편에서는요, 이 12.12 그리고 이
전두환의 집권, 그리고 이 반독재 이 민주화 시위 관련 부분에 대해서 3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